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심혈관센터의 김효수입니다. 오늘 삼진제약이 스폰서를 해서 웹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웹세미나의 주제는 삼진이 최근에 출시한 뉴스타틴 듀오라는 약을 소개하는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Combined Hyperlipidemia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미국에서 콜레스테롤 매니지먼트의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어떻게 진화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88 올림픽 하던 해 미국에서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이라는 프로젝트를 가동시켰고, 거기서 Adult Treatment Panel 1에서 구체적으로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조절해야 된다라는 게 나왔죠. 몇 년 인터벌로 나오다가 13년도에 미국에서 타겟 고를 정하지 말고 귀찮으니까 4가지의 특별한 그룹에서는 그냥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을 써버리고 검사도 하지 말고 잊어버리자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 로우 인텐시티 스타틴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요즘도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프로비트 푸리의 트라이를 넣으면서 고울이 점점 떨어지고 스타틴만 아니고 에제티마이브나 PCSK9 이니비터도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스타틴에 더불어서 에제티마이브하고 PC9 이니비터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자, high intensity, moderate intensity, low intensity 스타틴을 말을 쓰는데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13년도 미국의 가이드라인에서 썼던 용어입니다. 그 당시는 콜레스테롤 타겟 정하지 말고 그냥 위험한 4그룹은 가장 센 스타틴을 쓰고 잊어버리자라는 이야기였죠. high intensity 스타틴. 정의는 LDL을 50% 이상 떨어뜨리는 용량입니다. 아토바 40-80, 로수바 20-40에 해당합니다. 모드레이트는 한 30-50% 떨어뜨리는 그런 스타틴 용량입니다. 아토바 20, 로수바 10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로우 인텐시티는 LDL을 30% 정도 리덕션하는 그 외 스타틴들이 보통 여기에 속합니다. 자, 요게 하이, 모드레이트, 로우 인텐시티 스타틴의 정의입니다. 연구가 거듭될수록 LDL 콜레스테롤 타겟 레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100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연구가 나오면서 80이 더 좋다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프루빗에서 70이 더 좋은 거로 나왔고, 임프루빗 트라이얼에서 70과 55를 비교했는데 55가 우월했습니다. 55를 구해놨는데 에제티마이브를 추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에제티마이브가 나왔죠. 최근에 PCSK9 이니비터를 쓴 푸리의 오디세이 프로그램에서 70보다 30 레벨이 더 좋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이 검증이 된 가장 낮은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거의 30대입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한 55까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작년에 미국의 가이드라인인데, 이미 환자가 있다, 아테로스클레로틱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가 있으면은 very high risk면은 요렇게 내려갑니다. very high risk가 아니면 왼쪽으로 넘어가고요. very high risk cardiovascular disease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 definition을 설명하겠습니다. CVD 환자고 리스크가 높다 하면은 무조건 high intensity 스타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LDL이 70이 되는지를 보고 70 밑으로 안 내려가면은 에제티마이브를 추가합니다. PC9 이니비터를 고려할 때도 먼저 에제티마이브를 추가하고 나서 그래도 미흡할 때 PC9 이니비터를 쓰게 됩니다. 왜냐? 여기 주사제이고 비쌉니다. 그래서 먼저 경구 복용제고 싼 에제티마이브를 반드시 먼저 거쳐라 라는 게 미국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자, CVD는 있는데 리스크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처음 환자 같으면 그냥 moderate intensity statin을 쓰면 됩니다. 근데 이미 high intensity statin을 쓰고 있으면은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십시오. 나이가 젊다, 여명이 길다 하면은 강하게 나갑니다. high intensity statin을 쓰고 70이 넘으면은 에즈티마이브를 추가하는 그런 패스웨이로 가게 됩니다. 너무 잘 들으면은 moderate로 낮춰도 됩니다. 요게 North American Guideline입니다. 작년. 자, 여기서 very high risk가 어떤 조건이냐를 알아야지 오른쪽으로 내려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를 알 수 있겠죠. very high risk는 두 가지 이 컴포넌트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CVD 이벤트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죠. 1년 이내에 ACS, Acute Coronary Syndrome, 또는 일생 동안에 MI가 있었던 history, ischemic stroke history, 그 다음 symptomatic peripheral artery disease입니다. claudication plus ABI 85% 미만 또는 revascularization, amputation story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이벤트가 재발되면은 무조건 very high risk입니다. 재발돼주고 한번 겪었다. 그런 경우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 컨디션이 복수로 따라와야 됩니다. 나이가 많고 FH이고 History of Bypass Surgery, PCI, DM, Hypertension, CKD, GFR이 15에서 60 사이, 스모커, 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LDL이 계속 100 이상 되는, 그 다음에 Heart Failure, 이런 것들이 두 개 정도 있으면은 Very High Risk Population으로 구명이 되고 처음부터 High Intensity Statin을 쓰고 70으로 안 떨어지면 에즈디마이브를 바로 추가하고 그래도 안 떨어지면은 PCI 인히비터 주사약을 써야 됩니다. 요게 아메리칸 가이드라인입니다. 유로피안 가이드라인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올해 업데이트 됐는데요. 역시 very high risk, high risk, moderate, low risk로 나눴는데 각각 타겟 LDL 레벨이 달라요. 55까지 떨어집니다. 여기 70 미만이고 100 미만이고 이렇습니다. 자, 어떤 그룹이 유로피안 very high risk 그룹이냐? 이거는 잊어버리면 됩니다. 16년이고 19년. 일단 document CVD patient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atherosclerotic angina, 스텐트를 넣었다든지 또는 peripheral artery에 문제가 있다든지 스텐트를 넣었다든지 물론 angioplasty 했다든지 그다음에 infarction 됐다든지 documented ischemic stroke가 있다든지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다이비티스입니다. DM에 TOD가 있는 거. TOD는 뭐냐면은 nephropathy, retinopathy, neuropathy입니다. 그 다음 DM with three major risk factors. 그 다음에 long duration of DM, more than 20 years. 요게 very high risk입니다. 그 다음에 CKD에 GFR이 30 미만, FH with CVD, or FH with major risk factors. 그 다음에 유로피안 10-year fatal CVD risk 스코어가 있습니다. 이게 10% 이상인데 이 스코어는 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테이블이 있는데 뭐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은 혈압, 콜레스테롤, 젠더, 스모킹, 에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이 들고 남자고 담배 피우고 혈압 높고 콜레스테롤 높으면 스코어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10년 내에 죽을 확률이 10% 이상 되는 거죠. 자, 그런 환자들은 타겟가 55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이 리스크는 LDL이 190, 처음부터 190 굉장히 높다는 거죠. FH 헤테로를 의미합니다. 다음 DM이 10년 이상, DM with another risk factor, CKD가 30에서 60 GFR, FH without major risk factor, 혈압 높고 스코어가 5에서 10. Moderate는 타겟 100 미만입니다. Young patient with DM인데 duration이 아직 10년 미만인. DM without any other risk factor. 스코어 5% 이하. 그런 LDL이 100 미만. 그 다음 low risk는 스코어가 1%. 뭐 젊은 친구로서 혈압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 높지 않고
담배도 안 피고 이런 경우는 스코어가 1%, 10년 내에 죽을 확률이 1%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LDL 한 116 정도 미만으로 유지하자라는 게 유럽편 가이드라인입니다. another 도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고울이 116에서 100으로 떨어지고 70, 50으로 떨어지는데 리스크 프로파일이 악화될수록 low risk, moderate risk, high risk, very high risk. 근데 그 구성인자가 스코어가 1% 미만, 5% 이하, 10% 이하, 10% 이상인데 구체적으로 이겁니다. CBD patient, FH with CBD, FH with another risk factor, severe CKD GFR less than 30, DM with TOD, DN with three major risk factors, DN with long duration more than 20 years. 55를 타겟하라. 물론 개원가에서 스텝 CBD 등등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은 DM 환자들은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DM에 알부민 유리아가 있다든지 DM 레티노 뉴로패스가 있으면 very high risk고 55 미만을 타겟해야 된다. 오디너리 DM 환자 같으면 70 미만을 타겟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established CVD, NG나 스텐트 넣었다, 스트로크 왔다, 그런 경우는 벌써 55입니다. 그래서 유럽 가이드라인이 조금 엄격하게 돼서 최초로 55라는 디지트가 나왔는데 이 55의 디지트는 어디서 처리했느냐? 임프리빗 트라이얼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퓨리의 오디세이 PC9 이니비터 주사약이 좀 더 스토리를 오래 가지고 가고 30 정도 수치가 계속 좋다고 하면은 나중에 여기에 30으로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럽행 가이드라인의 요체는 타겟하고 스텝와이즈 메디케이션을 하자라는 건데 타겟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베이스라인보다 LDL을 50% 대폭 떨어뜨리자는 것이고 very high risk면 55 미만, high risk면 70 미만을 추구하라라는 것이고 방법으로는 high intensity 스타틴까지 올리라는 거죠. 고울에 도달할 때까지. 도달 안 하면은 에즈티마이브를 추구하고 그래도 문제면은 PC9 이니비터 인젝션, 서큐 인젝션 주사약을 쓰게 되면 됩니다. 자, 얼마나 떨어지는지 봅시다. 하이 인텐시티가 한 50% 정도 떨어진다고 기억하세요. 여기에 에즈티마이브를 추가하면 15% 추가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PC9은 그 자체로 벌써 60%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PC9 이니비터에 하이 인텐시티를 하게 되면 한 15, 75%까지 떨어지고요. 그게 에즈티마이브 추가하면 85%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타틴 쓰고 에즈티마이브 쓰고 PC9 이니비터까지 쓰게 되면은 베이스라인이 100인 사람은 15가 되는 거고 베이스라인이 200인 사람은 3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LDL이 200이다 하면은 이렇게 세 개를 쓰게 되면은 85% 떨어져서 30으로 귀결됩니다. 굉장히 파워풀하죠. 40 떨어질 때마다 리스크는 20%씩 감소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 무기가 강력해졌습니다. 자, another factor가 LDL을 고울에 도달시켰으면 그 다음에 트리글리세라이드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이게 이제 K-SOLA, Korean Society of Lipid and Atherosclerosis 한국 지질동맥경화학회인데요. 그래서 팩트 시트를 만들어냈는데 LDL 콜레스테롤 높은 환자, 160 이상의 환자 또는 약을 먹는 환자들이 전국적으로 한 20% 정도 됩니다. 여자가 조금 더 많아요. 자,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 200이 넘는 사람도 비슷합니다. 성인의 20%, 남자가 좀 더 많습니다. 물론 음주, 과식이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LDL뿐만 아니고 TG도 상당히 prevalent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G의 클래시피케이션은 여기 있습니다. 150 미만이 아이디얼한데 200 이상을 높다고 합니다.
500이 넘어가면은 위험하다. 1000이 넘어가면 정말 위험하다. 라고 하는 거죠. 뭐가 위험한가? 1000이 넘어가면은 acute pancreatitis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150이 제일 안전한데 좋은데 200 이상이 높다라고 하고 500 이상이면 상당히 높다라고 해서 반드시 치료에 들어가야 됩니다. 150, 200, 500을 기억하세요. TG를 낮추는 빅 트라이얼이 20년 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via HIT Field Accord Randomized Control Trial입니다. 메타 아날리시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요 세 가지 히스토리컬 랜드마크 RCT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년 전에 퍼블리시 됐고요. 15년 전, 10년 전에 퍼블리시 됐습니다. 샘플 사이즈 2,500, 15,500 상당히 큽니다. 팔로업 듀레이션도 5년 정도 굉장히 긴 스타디였어요. 여기서는 CAD 남자만 했고 low HDL, LDL 높지 않은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DM 환자를 대상으로 했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다양하고요. TG도 다양합니다. 어코드에서도 DM 환자를 대상으로 했어요. TG가 그렇게 높지 않은 400 미만의 환자를 했고 HDL이 낮은 환자를 타겟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젠피브리졸 플러스 vs 플라세보, 여기는 피노 vs 플라세보, 피노 vs 플라세보 했고 심바를 베이스로 깔았습니다. 엔드포인트는 cardiac death, non-fatal infarction, cardiac death, infarction, cardiac death, infarction and stroke를 봤죠. 그래서 요거는 젠파이브로젤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고 현재 쓰고 있는 피노파이브레이트 리설트가 필드하고 어코드인데 5년 동안에 썼는데 이 컴플라이언스가 포했어요. 그래서 스타디가 굉장히 부실하게 수행이 되었다. 리피드 체인지 HDL이 1%만 올라갔어요. TG가 20% 떨어졌습니다. 여기서는 TG가 16% 떨어지고 HDL이 2.4%만 올라갔어요. 보통 fibrate potency는 TG를 40% 떨어뜨리고 HDL을 20% 올립니다. 그 fibrate를 썼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부실하게 쓴 거죠. 그래서 파이널 결과가 네거티브로 나왔습니다. 아웃컴 보면 5.9 대 5.2 유의성이 없습니다. 어코드도 2.4 대 2.2 per 2에 유의성이 없습니다. 젠피브리졸은 유효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약은 퇴출됐습니다. 그래서 피노파이브레이트를 썼던 군에서 엔드포인트, 프라임 엔드포인트를 미트 못해가지고 결론이 효과 없다라고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불행의 시작이죠. 그래서 파이브레이트가 줄줄이 가이드라인에서 퇴출되게 되었습니다. 이 부실한 연구 덕택에. 그래서 가이드라인 봅시다. 작년에 North American Guideline에서 TG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TG가 200 이상 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이프스타일 팩터를 강조해야 된다. Obesity, Metabolic Syndrome 교정하라. Secondary Factor, DM 교정하라. Chronic Liver Kidney Disease 조심하라. Nephrotic Syndrome 있는지 보라. 히포타이로이드즘 교정해주라. 그 다음에 TG를 높이는 메디케이션, 에스트로겐 또는 타목스펜이라든지 스테로이드 또는 베타 블로커도 TG를 좀 높이죠. 그런 것들로 차 있습니다. 약을 쓰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2A, 하면 좋다. Moderate Severe TG 높으면서 10year 리스크가 좀 올라간 그런 환자들한테는 뭐라 해야 되나, 아까 말한 이런 거 다 하고 스타틴 도즈를 올려라. 올릴 수 있으면. 그 스타틴을 넣습니다. 여기서. 파이브레이트는 여기서 나오지 않죠. 그 다음에 그래도 또 바람직하다 하려면 하라. Severe hyperTGM이야. 500 이상 되면서 10year 리스크가 있는
이런 사람은 바로 스타틴을 스타트하라. 안 썼으면은 스타틴을 쓰고 있는 환자라면은 very low fat diet, refined carbo를 피하고 알코올을 피하고 오메가3 fatty acids를 먹어라. 그 다음에 500, 1000 이상 acute pancreatitis 위험성이 있을 경우 겨우 파이브레이트가 나옵니다. 이게 다 부실하게 수행된 Field Accord 트라이얼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이브레이트가 이렇게 천대를 받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유로피안 가이드라인도 비슷합니다. TG가 200 이상인 사람, 스타틴 안 쓰고 있으면 스타틴을 빨리 쓰라. 라는 게 클래스 1 리커멘데이션입니다. 근데 스타틴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TG가 150 이상 되는 페이션트라면은 오메가3 fatty acid를 쓰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쓰면 좋다. 라는 거죠. 파이브레이트는 써도 괜찮다. 나쁠 거 없다. 라는데 등장합니다. TG가 200 이상인 그냥 healthy person한테 primary prevention 목적으로 스타틴 위에다가 파이브레이트 추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페이션트에서 스타틴 위에 파이브레이트를 추가할 수 있다. TG가 200 이상이면. 이 정도로 2B 레벨에서 겨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는 스타틴도 TG를 어느 정도 올립니다. 약하지만은 올리기 때문에 스타틴으로 한번 TG를 낮춰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파이브레이트를 추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oth 가이드라인에서 오메가3 fatty acid를 우선시하고 그래도 안 되면 파이브레이트를 쓰라라는 건데 오메가3 fatty acid은 reduce it trial이라는 데서 컨펌이 됐어요. efficacy가. 그래서 아마 efficacy 컨펌 안 된 필드하고 어코드에 실패한 파이브레이트가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RCT의 노예가 된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치료 지침 만들 때 모든 class of evidence, 그 다음 recommendation 레벨이 RCT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RCT에서 성공하면은 가이드라인이 strong, supportive하게 나가고 RCT에 실패하게 되면 가이드라인에서 굉장히 천대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파이브레이트에서 그대로 적용된 거죠. 자, 두 개의 부실한 RCT에서 실패했는데 실제로 파이브레이트를 옹호하는 데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포스트-톡 애널리시스입니다. HBS 트라이얼 또는 KIR 리피드 트라이얼 페이션트에서 보면은 스타틴 트라이얼인데 TG가 낮은 군도 있었고 높은 군도 있었어요. 같이 스타틴을 썼는데 TG가 높은 군에서 이벤트가 높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TG가 높으면 이벤트가 높아요. TG가 높다는 게 여기서는 200, 여기서는 350 정도 컷오프 밸류가 있습니다. 즉 스타틴 테라피를 쓰면에도 불구하고 TG가 높다면은 리스크가 높다라는 이야기. 요거는 29나라에서 26만 명 파티스펀트 중에서 만 이벤트가 생긴 코호트입니다. 굉장히 빅 코호트죠. 거기서 TG하고 CHD 리스크를 평가했습니다. TG를 터타일로 나눴어요. lowest 터타일하고 highest 터타일 나눠가지고 CHD 리스크를 봤더니 highest 터타일의 리스크가 1.7배 높다는 겁니다. 즉 180 이상 되는 파퓰레이션이 120 미만의 파퓰레이션보다 CAD 리스크가 1.7배 높다 의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TG가 높으면 리스크가 올라간다. 요거는 란셋에서 퍼블리시된 메타 애널리시스입니다. 비슷하죠. 터타일로 나눴어요. TG 125 미만, 170 이상, 중간. 플라세보하고 스타틴 그룹, 플라세보 스타틴 비교해 보면은 이벤트가 스타틴 쓰면 낮아요. 낮은데 TG가 높은 그룹일수록 플라세보 이벤트가 올라가는데 스타틴 그룹도 이벤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스타틴으로 LDL을 평정했다 할지라도 TG가 높다면은 이벤트는 올라간다. 또 좌크에 실린 프루빗 트라이얼의
포스트독 애널리시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심바보다는 심바 플러스 에즈티마이브가 좋다라는 데이터였어요. 그래서 LDL이 70보다는 55가 좋다라는 그건 임프루비트고, 임프루비트 트라이얼은 그전 트라이얼이었는데 거기서 스타틴으로 다 치료를 했어요. 70 미만으로. 근데 TG가 200 이상인 군과 200 미만인 군의 이벤트를 보니까 TG가 높은 군의 이벤트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틴으로 다 LDL은 70 언저리를 조절했지만은 TG가 높은 군에서 이벤트가 높다라는. 2010년도에 란셋에 메타아날리시스가 나왔어요. 저 실패한 필드, 어코드 다 포함해가지고 플라세보 5레이트 이벤트 레이트를 봤어요. 9,900명 중에 1,300건 생겼는데 여기는 1,500건 생겼어요. 5레이트를 쓰면은 10% 카디오바스큘 아웃컴을 줄일 수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거예요. 코로나리 이벤트는 어떤가? 훨씬 스타디가 많습니다. 그래서 21만 명 중에서 1,800건 5레이트, 2,600건 플라세보, 13% 리덕션의 의미 있습니다. 이처럼 메타아날리시스 등등 하면 5레이트를 쓴 군에서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 가장 최근의 데이터가 미라클 스타디의 सब스타디인 포스트독 애널리시스입니다. 1,500명 아토바 스타디였거든요. 거기서 아토바 쓰면서 TG가 낮은 토탈을 분리해가지고 4개월 이벤트를 보니까 하이스트 토탈이 제일 나쁘고 로이스트 토탈이 안전하다는 거죠. 달러 아웃컴 15,000명 했어요. 한 3년 데이터를 봤는데 TG 퀸타일에 따라서 이벤트가 갈라집니다. 하이스트 퀸타일, 하이스트 이벤트, 로이스트 퀸타일, 로이스트 이벤트. 즉 스타틴을 쓰고 있는 파퓰레이션에서 TG가 높으면 이벤트가 높고 5레이트 메타아날리시스에서 5레이트를 쓰게 되면 이벤트를 줄인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드하고 어코드 트라이얼에서 실패하는 바람에 가이드라인에서는 굉장히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K-솔라에서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500 이상 되는 경우 위험하죠. 그런 경우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체중, 음주, 탄수화물 섭취 제한, 콩팥, 당뇨병, 갑상선 기능 저하, 임신, 에스트로겐, 타목스펜, 스테로이드 등등 체크해보라. 그 다음에 약을 써야 됩니다. 5레이트, 오메가3 fatty acid 가 2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ordinary people 200 이상 되는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스타틴을 먼저 쓰고 안 돼도 스타틴으로도 200 이상 되면은 200 이상 계속 유지되면은 5레이트 오메가3 fatty acid를 쓸 수 있다. 2 정도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타틴을 쓰고 TG가 200 이상 계속 유지되면은 5레이트 오메가3 fatty acid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레이트하고 오메가3 fatty acid가 나왔는데요. 스타틴을 쓰게 되면 TG를 얼마나 낮추는가? 한 20% 낮출 수 있습니다. 오메가3 fatty acid도 뭐 1g, 2g 쓰면은 보통 한 20% 낮출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오메가3 fatty acid 3, 4g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타틴은 오메가3 fatty 쓰게 되면 많아야 TG를 20% 정도 낮출 수가 있는데 5레이트는 TG를 40% 낮출 수 있습니다. 2배의 효과가 있죠. 덤으로 HDL을 20% 올리고 LDL을 10% 정도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 20, 40으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베자는 400, 피노는 160, 200 정도 용량입니다. 옛날에 GM하고 스타틴 콤보는 위험했습니다. 근데 5레이트하고 스타틴 콤보는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combined hyperlipidemia가 있으면은 스타틴하고 5레이트를 콤보를 해야 되는데 간편하게 삼진제약에서 몇몇 다른 회사하고 더불어서 동시에 출시를 한 것이 바로 스타틴 플러스 피노 콤보입니다. 뉴스타틴 듀오는 피타바 2에 피노 160을 콤보한 약입니다.
그래서 왜 피타바를 선택했느냐? 피타바가 safer한 스타틴입니다. 대부분의 스타틴이 글루코스 메타볼리즘을 조금 악화시킵니다. 뭐 아토바, 로스바 다 그렇죠. 근데 피타바는 뭐 라이브 스타디에서 보면은 한 2년 동안 A1C를 높이지 않고 낮추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3개월 썼을 때 fasting 글루코즈하고 A1C 레벨을 보면은 피타바, 아토바, 프라바 보면은 피타바는 3개월 동안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른 스타틴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피타바가 뉴온셋 다이아베티스를 초래하는 그런 스타틴의 성질 측면에서는 세이퍼한 스타틴이다 라는 겁니다. 보통 스타틴은 뉴온셋 다이아베티스 리스크를 한 10% 정도 올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스타틴의 베네핏은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쓰는 거죠. 그래서 만약 메타볼릭 신드롬이 있다. 하이티즈라는 게 메타볼릭 신드롬, 다이아베티스에 있거든요. 그래서 combined hyperlipidemia에는 대부분 프리다이아베티스, 다이아베틱 페이션트가 있기 때문에 세이퍼한 스타틴이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피타바가 콤보 제제로서는 적임자다라는 것이고, J-PREDICT 스타디에서 실제로 비교를 해봤는데 당뇨 발생 위험률이 다른 스타틴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라고 해서 영국 허가청에서 당뇨병 위험 징후가 없음이라는 문구까지 삽입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피타바의 prescription history, duration, 그 다음에 population의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여태까지 에비던스에서 피타바가 뉴온셋 DM을 증가시키는 이펙트는 다른 스타틴에 비해서 적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타볼릭 신드롬 DM 환자의 TG가 높은 경우에 써야 되는 스타틴으로서는 이제 피타바가 적합하니까 피타바하고 비노를 콤보로 한 것이 바로 뉴스타틴 듀오입니다. 에피커시는 뭐 예상대로죠. 난 HDL, HDL 뺀 VLDL, IDL, LDL을 포함한 겁니다. 이게 LDL보다는 더 프리딕티브한 인덱스인데 요거를 12% 떨어뜨립니다. 스타틴에 비해서. HDL을 스타틴 aloone에 비해서 콤보가 20% 올리게 되고요. TG를 40%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타틴을 쓰다가 TG가 높다 그러면 뉴스타틴 듀오로 바꾸게 되면은 스타틴에 비해서 LDL을 10% 더 떨어뜨리고요. HDL을 20% 더 올리고 TG를 40% 더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이게 보면 비교 대상이 스타틴입니다. 그래서 스타틴하고 비교한 거죠. 플라스티바하고 비교한 게 아닙니다. 스타틴을 쓰다가 TG가 아직 200 이상이고 LDL이 뭐 8, 90 언저리에 있다. 그러면 뉴스타틴 듀오로 바꿔버리면은 LDL을 더 떨어뜨리고 TG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 7월 1일에 판매했기 때문에 한 6개월 되고 있는데 서서히 이제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복합 고지혈증, 콜레스테롤도 높고 TG도 높은 경우, 그런 경우에 HDL이 보통 낮거든요. 이게 메타볼릭 신드롬 DM에서 나오는 프로파일입니다. 하루에 한 캡슐 먹으면 되고요. 식사 직후에 먹으면 흡수가 잘 됩니다. 한 캡슐에 880원하고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디케이션 보험에서는 LDL이 높은 경우에 이제 스타틴의 보험 기준이 이렇죠. 70, 100, 130, 160 이상 될 경우 스타틴을 쓰게 되는데, 스타틴 쓰고도 TG가 200 이상인 경우는 파이브레이트를 추가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보험 적용이 됩니다. 스타틴을 쓰고도 아마 이런 기준을 만족 못할 때는 파이브레이트가 포함된 약을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컴바인드 하이퍼리피데미아에서는 쓸 수가 있겠죠. 유사 제품은 유행작의 프라페닉스가 있습니다. 프라바스타틴 기반이고요. 피타바스타틴 둘 다 일제이고 세이퍼 스타틴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타바가 뉴온셋 DM 측면에서는 조금 더 데이터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만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차이점은 프라보페닉스는 저녁 식사 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침 저녁 무관하게 식사 직후에만 먹으면 된다라고 합니다만 한 50원 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요거는 심바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타바, 프라바보다는 조금 열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컴바인드 하이퍼리피데미아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만났다. MS 메타볼릭 신드롬하고 DM 환자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한테는 뉴스타틴 듀오 하나를 쓰는 게 경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30분간에 걸쳐서 컴바인드 하이퍼리피데미아의 트리트먼트 스트래티지로서 스타틴을 쓰고 TG가 계속 높으면은 파이브레이트를 추가하는데 콤보가 나와 있다. 그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바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으셨습니까? 한 35분간 강의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떠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현재 6개의 질문이 바로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개원가에서는 스타틴이 당뇨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교수님께서는 스타틴 사용 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고려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메타볼릭 신드롬 환자는 니온세 DM으로 이완될 찬스가 높기 때문에 스타틴 도즈를 많이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타틴 도즈를 좀 적게 하기 위해서는 에즈티마이브를 첨가를 합니다. 근데 만약 그 환자가 TG가 한 200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한다 또는 150보다 높다 하면은 스타틴 파이브레이트 콤보를 씁니다. 왜냐? 파이브레이트를 쓰게 되면은 LDL을 한 20% 더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스타틴 도즈를 조금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볼릭 신드롬 환자나 DM 환자와 같이 글루코즈 레벨이 조금 경계치 언저리에 있는 또는 글루코즈 레벨이 이미 높은 그런 환자한테서는 스타틴 용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에즈티마이브 콤보를 쓰거나 또는 TG가 조금 150 넘는 환자들은 파이브레이트 콤보를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글루코즈 레벨이 워낙 낮은 환자한테는 별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억할 것은 글루코즈 레벨이 경계치에 도달하거나 당뇨병 환자에서는 스타틴 용량을 조금 경감시키기 위해서 스타틴 에즈티마이브 콤보 또는 스타틴 파이브레이트 콤보를 고려하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질 수치 개선을 위해 피노의 지속 투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고지혈증 치료제가 약효가 투여할 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두 달 지나면은 다 베이스라인으로 복귀를 하게 되죠. LDL은 비교적 스테이블합니다. 높은 사람 수치가 약을 써서 떨어지고 약 끊으면 다시 베이스라인 레벨로 다 올라갑니다. 근데 TG는 생활요법에 따라 상당히 널뛰기 폭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절제한 생활, 카보를 먹고 특히 탄산 음료수, 프락토즈 많이 들어가 있는 패스트푸드, 그 다음 과자, 그 다음에 음주, 그 다음 기름진 fat 등등을 먹게 되면 TG는 엄청나게 올라가죠. 근데 그거를 잘 조절하면 TG는 금방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파이브레이트 쓸 당시에 워낙 생활이 나빠가지고 TG가 높아서 파이브레이트 썼는데 환자가 좀 그만 먹고 싶다 하면은 파이브레이트 한번 끊어보세요. 끊어보면은 스타틴 끊은 것만큼 똑같이 콜레스테롤이 원상복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의 생활요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TG 레벨이 이미 상당히 떨어져 내려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쭉 관찰하면서 파이브레이트를 홀드하고 있다가 다시 또 올라갈 거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놀고 싶고 앉아서 쉬고 싶고 술 마시고 싶고 달콤한 과자 먹고 싶은 게 인간의 속성인데
절제하는데 아무래도 힘들죠, 오랫동안. 그래서 또 절제가 무너지면 또 올라갑니다. 그때 또 파이브레이트를 쓰고 하면 되는데, 생활요법의 실천 의지나 실천 가능성이 약한 사람한테는 파이브레이트를 계속 쓰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파이브레이트 액션 메커니즘이 피파 알파 아고니스트거든요. 피파 알파가 자극되면은 수많은 주인들이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이 나쁜 메타볼리즘 관계되는 지인들은 전부 다 떨어지고요. 좋은 메타볼리즘에 관계된 지인들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피파 알파 아고니스트를 쓰는 게 전신, 몸에는 메타볼릭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다면 굳이 끊을 필요는 없겠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심혈관 위험도 평가 툴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임상에서도 사용하시는지요? 프레밍햄 리스크 스코어라든지 유로피안 스코어 있는데 외래 진료에서 워낙 바쁘기 때문에 스코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코어를 이루는 몇 가지 컴포넌트가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스코어가 large population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심플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혈압 레벨, 토탈 콜레스테롤, 그것도 LDL도 아니고 토탈 콜레스테롤 레벨, 나이, 스모킹 여부, 남녀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루드하죠. 그렇지만 빅 데이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클리닉에 있는 환자들을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어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는데, 스코어를 볼 시간이 있고 하다면은 스코어 베이스로 하는 것도 굉장히 과학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바쁜 외래 시간에 스코어를 일일이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스코어를 이루는 컴포넌트를 기억하셔가지고 그런 컴포넌트가 많이 겹치는 환자 같으면 당연히 리스크가 높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CVD가 있지 않습니까? Ather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 그런 CVD는 네 가지 컴포넌트가 있지 않습니까? 1년 이내에 ACS 페이션트, 일생 동안 한 번 인파크션을 맞았던 사람, 그 다음에 이스케믹 스트로크, Peripheral Artery Disease.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환자군입니다. 거기에 나이, 스모킹, FH, early onset, 그 다음 CKD, DM,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컴바인 하면은 very high risk고, 그런 evident한 CVD가 없어도 금방 혈관, DM, CKD, elderly, smoker 등등 있으면은 high risk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 일일이 스코어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very high risk인지 high risk인지는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진료 시간에 환자당 3분, 2분 30초, 2분 정도밖에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스코어는 따지지 않고 금방 말씀드린 그런 컴포넌트를 고려하면서 평가를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퀘스천입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스타틴 치료가 중요한데 스타틴을 끊기를 원하는 환자를 설득하는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예. 스타틴,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이 귀에 거슬리고, 좋은 약이 입에 쓰고, 좋은 약을 싫어하는 비전문가들 행태, 당연히 예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애정이 있는 자기 자식이고, 그 다음에 정말 충신이 애정을 가지고 군주를 모실 때는 귀에 거슬리는 역이 충원을 하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식, 입에 쓰더라도 좋은 음식을 먹이고자 하고, 입에 달콤한 사탕이나 이런 거를 금하고 하죠. 여러분의 환자가 정말 여러분의 가족이고, 여러분이 정말 그 환자를 사랑하면은,
억지로 먹여야 될 텐데 환자들은 거꾸로 여러분들이 그런 중심을 별로 이해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오해할 겁니다. 이 의사가 나한테 약을 계속 먹이면서 진료를 하게 하고 약을 팔고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여러분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절대 억지로 먹이지 마세요. 제 제자들 중에서 어린애를 키우는 제자들이 있는데 애가 밥을 안 먹는다라고 막 굶기라고 합니다. 하루만 굶겨봐라. 그러면 애가 그냥 아무거나 맛있게 잘 먹는다라고 하는데 환자가 약을 싫어하면 굶기세요. 약을 당장 끊고 추중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은 그때 그걸 보고 환자 스스로 느껴야 돼요. 아, 이 약이 나의 건강을 챙겨주는 약이구나. 아, 그런 걸 느껴야지 절대 억지로 하게 되면 여러분을 오히려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득 안 합니다. 아, 끊고 싶어요? 끊어봅시다. 그리고 2개월 있다가 측정해보고 많이 올라갔어요. 계속 끊겠습니까? 끊어볼까요? 계속 끊어봅시다. 또 2개월에 더 올라갔어요. 그 환자가 그냥 기분 나쁜 듯이 주세요. 그 환자는 결국 자기는 일생 동안 스타틴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체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를 직접 느끼게 해줘야 된다라고. 그 사이에 이벤트가 생긴다? 그건 뭐 환자 책임이죠. Question 5인데 중간 강도의 스타틴과 페노파이브레이트 동시 사용할 시에 가장 흔한 부작용과 주의할 부작용을 가르쳐 주세요. Moderate intensity 스타틴과 페노를 동시 사용할 경우에 가장 흔한 부작용. 파이브레이트가 크레아틴을 인크리스 시킵니다. 크레아틴 레벨을 올려요. 끊으면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tubular excretion을 크레아틴 excretion을 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크레아틴 레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크레아틴 레벨이 경계치에 있는 환자들은 조금 부담이 되죠. 특히 그 환자를 네프롤로지스트가 같이 보고 있다. 그러면 잘 모르는 네프롤로지스트가 굉장히 몹쓸 약을 김 교수가 뭣도 모르고 처방한 걸로 환자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환자가 오해하고 와가지고 선생님께서 콩팥에 나쁜 약을 쓰셔가지고 당장 끊으라 해서 끊었습니다라고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크레아틴 레벨이 언저리에 있으면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크레아틴 레벨이 올라가는 경우 많은 약들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GLT2 이니비터, 소듐 글루코스 코트랜스포터 2 이니비터가 당뇨병 약제로서 지금 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왜냐? 모텔리티를 줄이기 때문이죠. T2 이니비터를 약하겠습니다. T2 이니비터가 어페런트 아테리얼을 컨스트럭션 해가 GFR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롱텀하게 콩팥을 보호하게 되는데 어큐트하게 GFR이 떨어지니 크레아틴이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도 네프롤로지스트 보고서 또 나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배나무 밭에 가면은 갓근을 좀 내지 말라라는 그런 뭐 오해를 사지 말라 그런 속담이 있듯이 크레아틴 레벨이 언저리에 있으면은 파이브레이트가 크레아틴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레아티닌이 올라가는 게 가장 흔한 부작용입니다. 모든 환자한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consistent한 side action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쓸 때만 한 0.2 올라갔다가 끊으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크레아틴 레벨이 굉장히 낮은 그런 환자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크레아틴 레벨이 1.2, 1.3, 1.4 되는 환자들한테서 쓰게 되면 1.4가 되고 또는 1.6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컨선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으면서 처방하는 거하고 모르고 처방하는 거하고는 나중에 컴플레인트에 대응하는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아시면 되고요. 뭐 GOT, GPT가 올라갈 수 있고 CK, LDH가 올라갈 수 있는데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스타틴하고 파이브레이트를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레아틴 레벨이 올라가는 트렌드를 확실하게 파악하게 됐고, 리버 엔자임, 머슬 엔자임 엘리베이션은 굉장히 드물다. 그렇지만은 체크는 해보셔야 됩니다. 레널 펑션이 나쁜 환자들한테 항상 리버, 머슬 엔자임 엘리베이션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키드니 펑션이 나쁜 사람한테는 스타틴 플러스 오메가3 패티 에스트 나오죠. 로스메가라는 게 나옵니다. 로스바스타틴 플러스 오마코라는 약이 있어요. 그런 약을 쓰고 콩팥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 스타틴 플러스 페노파이브레이트 콤보를 쓰고 있습니다. 6번째 퀘스천입니다. 외래에서 복합형 고지혈증 환자를 얼마나 보시나요? 또는 뉴스타틴 듀오 같은 복합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컴바인드 하이플리피데미아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 외래 키워드가, 한 25년 동안 키워드가 처음에는 고지혈증, 그 다음에 동맥경화증, 그 다음에 협심증, 스텐트 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지혈증 환자들이 농축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협심증, 스텐트 치료 환자의 30%가 당뇨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제 환자는 환자 100명 중에서 거의 80%가 90%가 스타틴을 쓰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한 40~50%가 하이퍼 TG, 컴바인드 하이퍼리피데미아하고 30%가 당뇨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한 50%가 TG를 쓸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인데, 과거에는 페노를 썼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프라바페닉스가 출시된 지 꽤 오래됩니다. 그래서 프라바스타틴 플러스 페노파이브레이트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 피타바 플러스 페노파이브레이트, 뉴스타틴 듀오 같은 약이 나와가지고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저는 스텐트 넣은 환자들이기 때문에 LDL 타겟 고울이 적어도 70 미만 또는 55 미만을 추구해야 되는 환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틴을 쓰는데 스타틴 플러스 에즈티마입 콤보도 많이 쓰고요. 그런 상황에서 LDL이 70이다 또는 60이다 하는데 TG가 200 이상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바로 뉴스타틴 듀오라든지 콤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LDL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50까지 떨어지고 TG가 한 150대로 정상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스타틴을 쓰고 있는 환자한테서 TG가 높다. 근데 LDL이 55까지 떨어져 있지 않다. 70언저리다 하면은 기존 쓰는 스타틴에다가 콤보 약을 그냥 써버립니다. 그래서 스타틴이 두 가지가 믹스해서 들어가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토바를 20을 쓰고 있었는데 TG가 높다. 근데 LDL도 한 80 된다. 그럼 뉴스타틴 듀오를 그냥 바로 거기서 애돈 해버립니다. 아토바를 유지하면서. 그럼 아토바 20에 피타바 2에 피노 160 3개가 들어가죠. 그러면서 LDL이 50, TG가 한 100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 부작용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스타틴으로 LDL이 55까지 안 떨어지고 TG가 높다 그러면 이런 콤보 드락을 그냥 애돈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환자들이 굉장히, 왜냐하면은 콤보 약만 쓰게 되면은 스타틴이 약해가지고 LDL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콤보 약들이 피타바 2mg, 프라바 40mg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콤보 약만 써가지고 LDL을 55 정도까지 또는 70까지 떨어지지 못하는 환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틴이 first line 드락이니까 스타틴을 쓰고 LDL도 아직 내려갈 여지가 있고 TG가 높다 그러면 콤보를 바로 애돈 해가지고 양쪽 다 잡는 그런 프랙티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하이 리스크 정도의 환자인데 환자가 싫어해가지고 스타틴을 아토바 10만 쓰고 있다. 로수 10을 쓰고 있다. 근데 LDL이 100이다. 90이다. 그런 경우에 TG가 높다면은
콤보약 그냥 그 바로 얹어서 주세요. 그러면 피타바 2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LDL이 더 떨어질 것이고 파이브레이트가 LDL을 또 20% 떨어뜨려 줍니다. 그래서 바로 LDL이 90에서 뭐 70, 60으로 바로 떨어지고 TG도 동시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약을 스위치하는 것도 하나의 정답이 되겠지만 LDL마저도 아직 고열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면 콤보 드락을 애돈 하는 그런 전략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문전 약국에서 약사들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김효수 교수께서 고지혈증 약을 중복을 쓰고 있다.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라고 전화를 많이 옵니다. 그런데 다 그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겟 고를 검사 수치를 해가면서 약을 매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스타틴 쓰다가 안 되면은 LDL을 더 떨어뜨려야 되고 TG를 떨어뜨려야 되면은 콤보가 바로 들어간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면은 이제 그런 약사로부터의 전화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콤보를 쓰게 되면 당분간은 약국에서 아마 전화를 할 겁니다. 그거를 약사한테 잘 교육을 시켜야지 환자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6개밖에 안 왔는데 그래도 거의 러닝 타임 60분에 도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떠나셨겠지만은 끝까지 경청하신 분들은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고 프랙티컬한 인포메이션도 많이 얻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스폰서 해준 삼진제약에 감사를 표하고요.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환자보다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위험한 시츄에이션이니까 환자는 적당히 보시고 여러분 몸부터 먼저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한 폐렴이 언제 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날이 뜨뜻해지면 죽을 것이다 라는 예측도 틀리고, 왜냐? 지금 30도 이상 가는 싱가포르, 태국에서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복기가 14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38일 되는 환자도 있고, 음성으로 전환됐다가 다시 양성으로 재전환되는 그런 환자도 있고 해서 기존의 바이럴 비헤이비어하고는 조금 다른 비헤이비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예측하는 사람은 정말 worst scenarios, 전 세계 인구의 한 40%가 한 번씩은 감염될 것이다 라고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은 fatality가 1%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걸려도 뭐 99%는 살아나니까 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음압 병상이라든지 벤틸레이터, 옥시네이션 테라피틱 퍼실리티가 충분할 때 이야기입니다. 우한에서 대량 사망한 이유는 그런 퍼실리티가 모자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환자가 대량 발생하게 되면은 한국에서도 메디컬 퍼실리티가 모자라게 되고 그러면 치사율이 한 4%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셔서 여러분들 스스로 몸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환자 진료가 따라온다 라고 생각하시고 부디 진료를 줄이시고 몸 건강히 이 난국을 헤쳐나가시기를 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